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고 경찰 수사 시작된 지 약 2달 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연예인 마약 수사와 관련돼서 내사를 시작을 한 것이 지난 9월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10월 19일 날 톱스타에 대한 그 마약 수사 내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20일 날 이선균 씨 측에서 2명에 대해서 협박 공갈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3일 날 이선균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10월 28일 날 1차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그 당시에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또 이제 11월 4일 날 2차 소환 때에는 자기는 그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3차 소환 그 조사인 12월 23일에 23일 날부터 해서 24일 날 새벽까지 19시간 강도 높은 그 수사를 받았죠. 그러다가 10월 27일 날 아내를 향해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메모 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어제 오전 10시 12분에 매니저로부터 경찰에 112 신고가 됐고요. 경찰은 이제 위치 추적을 통해서 바로 10시 30분에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노상 주차장에서 그 차 안에서 이선균 씨를 발견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조사가 시작된 지 69일 정도 만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수사 이제 내용과 또 진술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차 소환 조사 당시에 19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요. 그 당시 3차 조사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제 이선균 씨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번에 3차 조사에서의 핵심 내용은 공갈범의 일방적인 진술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 조사였다. 실제로 어떤 대질 조사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조사를 통해서 이 공갈범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이제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이 그 조사의 핵심은 과연 이선균 씨가 주장을 하는 것 같이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본인이 흡입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수면제로 알고 흡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엊그제죠 26일에는 어떤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의혹 관련해서 결정적인 진술을 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지금 이미 구속된 그 유흥업소 실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선균 씨에 대해서 케타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해서 구해주고 그것을 흡입하는 것을 그것을 빨대를 이용해서 흡입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5번이 아니고 그것은 4번 만났고 1번 정도는 나는 그것이 실제로 수면제인 줄 알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선균 씨의 주장은 이제 무언가 흡입을 했지만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을 부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럼 정확히 드러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물증이 없는 상태죠. 왜 그러냐면 간이 검사에서도 이제 음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1차 정밀 검사에서도, 그리고 이제 채모와 관련된 것도 음성이 나와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 어떤 진술만 있을 뿐이지 그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3차 조사를 마치고 이선균 씨가 나오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진술에 대한 공갈범과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달라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와 공갈범 사이에 있어서의 그 진술의 신빙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달라, 부탁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그 나름 상당히 그 억울한 그런 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는 거는 원래 법정에서는 큰 효력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요청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거였다고 봐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진술의 다툼이 있을 때 한쪽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상당히 억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추가 조사 의지까지 어떻게 보면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그 24일 날 그 3차 소환 조사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6일 날 집을 나가기 전까지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언론에서 이제 이 빨대를 이용해서 흡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하나 있었고 또 이제 한 그 유튜브 매체에서 지금 구속당한 그 유흥업소 실장과 이성균 씨가 통한 그 내용이 녹취록이 이제 몇 개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것이 이제 그 가장 그 사이에 있었던 큰 변화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지금까지 이성균 씨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가족들한테 상당히 미안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또 이제 이성균 씨가 상당히 그 어떤 정점에 올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어떤 개봉이 되려고 그러다가 도중에 그만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광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연관돼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어떤 위약금 문제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이성균 씨의 이미지가 아주 다정한 가정적인 아빠 이런 이미지가 이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어떤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괴로워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제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성균 씨가 사망하기 전날이죠. 그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자극적인 사생활 노출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의견들이 이제 상당히 있는 그런 편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유튜브 매체에서는 사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서 회피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균 씨에 대해서는 이게 뭐 피해자가 아닌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또 세 차례 조사를 해왔고요. 1차, 2차에 비교해서 3차가 매우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진행되는 여러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도 좀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19시간에 있어서 사실은 밤샘 조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밤샘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 어떤 피의자의 동의라든가 이거 없이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제 변호인의 입회 하에서 있었고 또 이성균 씨가 그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정말 그쪽이 협박범하고 자기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뭔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달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경찰은 이제 강압 수사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지난번에 10월 19일 날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경찰에서는 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었어요. 마약 수사와 관련돼서 내사 정보가 알려지게 된다면 전략이 노출돼서 향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뭐 약간의 어떤 그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마약 관련돼 가지고 어떤 첩보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갖다 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되겠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3차 소환 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협박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조사를 갖다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이제 경찰에 대한 비난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애초에 마약 관련 보도와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성균 씨 외에 가수 지드래곤 씨도 또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얼마 전에 받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사 대상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죠. 예. 경찰도 뭐 누가 그걸 갖다가 흘렸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의 입장에서도 내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가수사본부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언급을 했는데 아니 이게 정말 밥인지 죽인지 뒤죽박죽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니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내사와 관련된 그 보도가 나온 그 인천 지역에 있는 뭐 언론 매체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좀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가 어쨌든 제보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름이 거론되는 게 어쨌든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그 지 드래곤이라든가 이성균 씨 같은 경우도 유명 연예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관련돼서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뭔가 취재를 갖다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일단 이성균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공갈 관련 내용이나 마약 관련해서 진행되던 수사는 종결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이성균 씨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공소권 없음, 즉 다시 말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그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이성균 씨를 협박을 했었던 그 공갈 협박에 관련된 수사 그리고 이제 그 마약 수사와 관련돼서 관련돼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이러한 이성균 씨의 상황과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유흥업소 실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 김 씨를 누군가 협박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이성균 씨와 그 사람의 투약 사실을 알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박범이 이제 검거가 됐는데 유흥업소 실장의 윗집에 살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지난번 10월 20일 날 이 두 명을 고소했다는 것이 유흥업소 실장과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성균 씨하고 이 김 씨와의 관계 그리고 출입 관계 뭐 마약 투약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동안에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그 10명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윗집에 산다고 해서 그 아랫집에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지 글쎄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정이긴 합니다만 유흥업소 김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좀 이렇게 그 사람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떠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뭔가 협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예, 그럼 이 협박범이 유흥업소 실장에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을 수도 있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이제 위치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2달여 만에 잡힌 데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메신저 추적이 어려웠던 건지. 그것은 이제 이 유흥업소 김 실장이 자기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혀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해왔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과연 그 텔레그램으로 이 그 유흥업소 김 실장을 협박한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소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 두 사람이 공범일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공범일 가능성 서로가 다 이제 알고 짜고 이제 협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일단 그 유흥업소 김 실장이라고 하는 구속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으로 이제 그 교류를 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천 경찰청 관계자 같은 경우도 이 실장 김 씨와 그리고 이 A 씨 간의 협박과 갈치 공모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추가적인 그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공모가 있는지 아니면 공모가 없는 상태에서 그 A 씨라고 하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그런 어떤 협박을 했는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우울감 등 좀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주변에 지인이 있을 경우에 이제 자살 예방 한라인 희망의 전화 이런 곳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24시간 내내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